자, 이제는 이 국내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시 금융 분야에서 이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 최희율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 또는 위기에 준하는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좀 의견을 일부 좀 말씀해 주신 것도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전례 없는 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도 전망하는데 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먼저 사회자께서 허락하신다면 아까 제가 글로벌 금융시장 관련해서 그 위험한 연결고리가 두 개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저 못 드리고 제가 이렇게 끝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다른 분들 눈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유럽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이제 이태리 같은 나라가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35%였는데요. 지금 이제 아마 올해는 뭐 145%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게 과연 제대로 이게 채무 이행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ECB의 그 라가르드 총재가 우리가 그것을 채권 시장에 국채 시장에 개입할 꼭 의무는 없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저번에 했었어요. 하니까 이게 지금 뭐 CDS 프리미엄 같은 게 막 270 이상으로 치솟고 막 이렇게 됐다가 결국 이제 지난 26일 날 7,500억 유로의 이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확 떨어져 갖고 지금은 이제 뭐 한 170 정도로 이제 이태리의 CDS 프리미엄이 좀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휴화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유럽은 재정이 분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중앙이 이거를 재정을 갖다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ECB가 그걸 갖다가 이제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ECB가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여러 나라들하고 복잡한 정치적인 타협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지금 워낙 긴급하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더 이제 제 2차, 3차 감염으로 가면서 더욱 재정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면은 이게 다시 한번 또 유럽 재정 위기 같은 게 터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만약 이태리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옛날에 그 피그스 국가들 중에서 뭐 그 그리스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항상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의 심각한 위기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외환 위기를 겪었고요,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었고 지금 이제 그 성장률의 하락을 보면은 외환위기 때 이제 1998년이죠. 8년에 마이너스 5.5% 우리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에는 이제 마이너스 0.8% 정도를 했고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0.8입니다. 죄송합니다. 플러스 0.8%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될 거냐, 라고 이제 예상을 이제 여러 가지 가정에 따라서 다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가장 제가 오늘 뭐 이렇게 메일을 통해 갖고 예산정책처에서 온 거 보니까 1.6%로 예상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 원래 이제 이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에는 정부가 2.4%로 예상을 했고 뭐 그건 좀 약간 좀 너무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 2%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통 많이들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적어도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지지 않겠냐, 1%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노무라 증권 같은 데서 마이너스 6%까지 예상을 하면서 외환위기에 마이너스 5.5%보다도 더 높은 그러한 식으로 경기가 침체 올 거다라고 뭐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그 우리 그 JP 보관에서 예측할 때도 가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가정을 정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굉장히 다양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올해 안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까지는 가지 않고 한 1% 정도, 한 절반 정도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정도로 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면은 외환위기 때보다는 훨씬 충격이 적고,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뭐 그 이전에 한 4%, 5% 성장을 하다가 0.8%로 갔기 때문에 상당히 큰 충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2%에서 1% 성장률로 가는 거니까 뭐 그거보다도 충격이 좀 덜한 정도의 그 위기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이 국내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이 박석길 본부장님께서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또 박석길 본부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석길 본부장님께서는 JP 모간에서 이 국내 경제를 분석하는 이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한국 경제 관련한 전망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 저희가 올해 한국 경제 연간 성장률을 2.3%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차례의 그 리비전을 통해서 현재로서는 0.8%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상당히 낮은 수치이고 또 금융위기 이후에 뭐 그 금융위기의 상황에 필적하는 이제 그런 수치이기는 합니다만은, 저희 글로벌 전망이 이제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깊은 수준의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미국이나 유럽 등 이제 그 저희가 생산해서 수출하는 제품들의 이제 최종 수요지가 되는 이제 국가들에서 큰 폭으로 이제 경기가 이제 후퇴하는 것들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0.8%라고 한 성장률 자체는 그렇게 이제 나쁜 편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 특히 대만 이런 이제 동아시아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은 어느 정도 선방을 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선 이제 선진국들의 그 큰 폭의 그 경기의 진폭들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진폭 자체가 제조업이나 그 설비 투자 쪽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나 서비스업에서 오는 이제 그런 샥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조업이나 그 기업 설비 투자보다는 소비나 서비스업, 이 부분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평상시에는 상당히 이제 평탄한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시리즈들이었는데, 만약에 이 시리즈들이 큰 폭의 샥을 받는다면은 이제 그 경기에 대한 진폭 자체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이제 그런 예상이 있는데, 문제는 한국과 이제 다른 이제 선진국들을 좀 대비할 수 있는 문제는,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그 바이러스를 방역하는 이제 과정에서 전반적인 통행 제한 조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업적인 활동을 이제 전반적으로 몇 주간 중단시킨다든지 하는 이제 강력한 조치들이 있었던 데에 비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저희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민간의 그 자율적인 판단에 이제 맡기고 있는 상황이 많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 상업적인 활동 이외의 활동에 좀 더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2월달 산업활동 동향에서 서비스업 생산이 이제 전월 대비 계절 중에서 마이너스 3.5% 이제 감소를 했는데, 물론 저희가 2008년 위기 시보다도 훨씬 더 큰 폭의 낙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아마 이 낙폭 자체는 상당히 작은 편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디테일에서 보면 어떤 레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 숙박업이라든지 음식업 이런 쪽에서는 많이 이제 감소를 했지만, 온라인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금융 서비스, 또 부동산 관련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2월에 증가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그 방역 조치가 상당히 강력한 나라들에 비해서는 서비스업의 그 진폭 자체가 상대적으로는 작을 수 있다, 이런 점을 한 가지 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제조업 중심 국가로서의 그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2009년 상황에도 이제 하반기 중에는 글로벌 성장률이 이제 양으로 전환하고 이제 좀 성장이 이제 정상화되면서
한국의 이제 실질 수출도 같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한국의 실질 수출이 늘어나기 이제 한 분기 전에 저의 재고 증가가 증가했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의 제조업체들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상반기 중에 선진국들의 수요가 위축하는 상황이 뭐 일시적이라고 한다는 이제 저희 기본 가정을 깔고 생각을 하면 일시적인 이런 충격에 대비해서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버퍼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완충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서비스에서는 1분기에 사용하지 못한 서비스를 2분기에 뭐 픽업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상당히 제한적인 반면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고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 중심 국가, 한국이나 대만 같은 이런 제조업 중심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진폭 자체가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마침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의 강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자율적이고 약한 편이고,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잘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특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8%라고 하는 이제 감소에는 큰 폭의 수출 감소, 그리고 민간 소비에도 큰 폭의 이제 감소를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다른 나라들의 진폭에 비해서는 낮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일 교수님께서는 이제 1% 성장을 예상하셨고, 또 박석길 본부장께서 이제 조금 낮은 0.8%의 성장을 예측하셨습니다. 어쨌든 다른 이 신흥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선방할 수 있다라고 또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좀 이 미시적인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본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저희 국내 중소기업 부분에 미치는 충격에 대한 이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이 중소기업 연구를 꾸준히 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전문가이신 이 서경란 부소장님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판단하는 거는 그 어느 누구도 뭐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거라는 데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 영향이 더욱 더 클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요. 먼저 이 사태가 중소기업에 얼만큼의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판단하기 이전에 중소기업이 이 코로나 사태 이전 상황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중소기업의 그 경영 상태가 어땠느냐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2017년을 고점으로 해서 중소제조업 경기가 계속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도 부진하고 있었고, 재고가 쌓이면서 생산 가동률 자체가 산단 중심으로 해서는 한없이 떨어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실물 경기의 영향을 받아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의 변화를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중소기업 자금이 시설 자금하고 운전 자금하고 이제 크게 구분이 되는데, 과거의 패턴을 보면 시설이 6 혹은 7, 그리고 운전이 3 혹은 4, 6대 4, 7대 3의 비율로 사실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던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17년 이후부터는 시설이 계속 줄고 운전 자금이 계속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어요.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보고 그게 점점 강화되고 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분석을 했었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해서 저희가 중소기업 재무제표 한 10,000개 정도를 좀 뜯어봤는데, 실제로 17년 이후부터는 인건비나 운영비용에 대한 비용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18년도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매출 자체도 감소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기업의 자금 수요에서 불황형 자금 수요, 그러니까 일시적 운영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불황형 자금 수요가 이미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의 서비스화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조업의 설비 투자가 과거에와 같은 이런 물질적인 투자가 아니라 R&D나 조금은 더 하이 퀄리티된 기술 투자에 대한 변화도 있었고, 실제로 정부의 정책 자금 자체도 시설 자금보다는 모험 자본에 대한 투자도 방향성이 전환이
기간이 됐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두 가지 관점에서만 봤을 때도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상당히 많이 우려할 만큼. 근데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한 거고 그 초기에는 이제 중국발 코로나였기 때문에 중국 글로벌 밸류체인 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중소기업의 수출에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수출 기업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인 상황은 나타나지 않은 걸로 보고 있고 내수의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내수 침체가 먼저 되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중소기업, 중소제조업에 대한 충격은 이제 2, 4분기부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중소기업 중앙회 설문을 저희가 봤더니 2월 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가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한 30% 정도가 피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월 말에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70%가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럼 영향이 발현이 되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했더니 1, 4분기 정도는 전년도 실적을 운영을 하면 되는 거고 새로운 매출 발생이 시작되는 2분기부터가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저희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중소기업 경기 좀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산업 생산지수가 좀 발표가 됐는데요. 3.5% 감소를 했더라고요. 제조업은 4.1% 하락을 했고 요 수치는 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 구제역 파동 이후에 네 번째로 큰 감소폭입니다. 그리고 실제 중소제조업 가동률도 69.6%를 기록한 걸로 나왔는데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69.5% 이후에 이제 최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회복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증가되다 보니까 업황을 전망하는 BSI 수치 자체도 1월에 69였던 지수가 3월에 46으로 급락을 했고요. 전망하는 것도 43까지로 떨어지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자금 사정 상황도 1월에 74 수치였는데 지금 3월에 58까지 떨어지는 등 지금 이 경기를 바라보는 중소기업 입장은 아주 지금 아까 우리 국내 경제를 1%, 0.8%라고 전망한 거 이상으로 지금 위험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중소기업의 이런 생산 그리고 소상공인의 이런 소비가 회복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회복됐는지를 좀 봤는데 중소기업이 생산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3개월 동안 급락하고 이게 회복 3개월 이전 수준으로 가는데 7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한 10개월, 12개월 사이에 중소기업 매출이나 수출, 고용, 자금 사정의 지수가 그 이전까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의 중소기업의 회복 기간이 한 1년 정도였다. 물론 그 이후에 우리 경제가 계속 이제 저성장으로 가면서 그 이전 수준으로 이렇게 상승하진 못했지만 그 수치 자체로만 보면 1년 정도의 회복 기간이 걸렸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17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6개월, 반년 이상이 더 많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번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하고의 동일한 수준이냐, 그것보다 더 악화된 수준이냐, 아니면 더 심화될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보는 게 제일 긍정적인 시나리오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중소기업이 1년, 소상공인이 1년 반 이상의 긴 시간이 앞으로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고 앞서 이제 이게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 모두가 동시에 이제 차단되는 실물 부분에서 시작한 위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금융위기의 V자형 반등이 아니라 U자형 혹은 L자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위기 차단에 대한 대책들이 좀 적극적으로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 부소장님께 좀 이어서 제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앞으로 이제 이 충격을 크게 받고 그래서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도 이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 정책, 금융 지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먼저 그리고 또
그런 정책에 대한 또 평가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중소기업이 이 고용시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과연 현재 이 정부가 내놓은 그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이 중소기업 이 분야의 이제 고용 악화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아까 이제 지금 조금 전 발표하실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제 비교하셨는데, 이 정책에 대한 평가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와 지원 정책과 좀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부도 뭐 이번 아까 우리 최유일 교수님께도 설명 주셨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선제적으로 더 큰 폭의 유동성 지원에 대한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총 5차례 대책이 지금까지 나왔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선제적 방역을 목적으로 한 긴급 유동성 지원 정책이 나왔고, 두 번째는 이런 피해 극복 지원과 함께 경제 활력 보강을 위한 그 지원 체계에 대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 두 번째 대책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게 이렇게 확산될 것이라는 예견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대책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그 대구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제 크게 확산이 되면서 정부가 이제 추경안 편성을 한 안을 세 번째로 발표를 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중소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또 시장 불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이 나왔고, 그다음에 일주일 후에 이제 금융위에서 총체적으로 이 앞선 대책을 포괄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대책을 발표했는데, 결국 개별의 대책의 금액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총량으로 보면 한 100조 원 플러스 알파다. 이 플러스 알파가 왜 붙었는지 저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정확하게 수치를 추정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유동성 공급하고 있던 상품에 플러스 알파한 부분도 있고 새롭게 이번에 조성된 금액도 있기 때문에 아마 100조 원 플러스 알파다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거를 좀 실물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은 소상공인이나 중소 중견기업 이런 취약 실물 부분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가 58조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이나 회사채, 단기 자금시장,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한 41조 원이 됩니다. 나머지 기타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 지원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보면은 초저금리 신규 자금 공급을 위한 유동성 프로그램이 좀 마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전 금융권 여신에 대한 원금의 만기 연장, 그리고 이자 상환 유예를 시행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금융시장에 대한 그 안정장치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총 9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비상 시국이라는 인식 하에 그간의 그 긴급 지원을 넘어서 정부, 한국은행, 뭐 국책은행, 민간은행 할 것 없이 총력을 다 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 대책을 평가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단기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내수 중소기업 지원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출기업, 수출 중소기업들, 일반 중소제조기업들에 대한 그 위험 신호는 이 4월달, 2,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보고 있고, 아마 정부 관계자들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들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수준에서는 중소제조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즉 글로벌 금융위기 시하고 이 정책들을 비교를 해보면 당시도 이런 여러 가지 신규 공급, 만기 연장, 뭐 대출 이자 감면 여러 가지 형태들의 금융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었던 것이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패스트 트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은 평상시에는 뭐 정상적인 기업인데 단기 유동성, 어떤 이런 위기로 인해서 단기간의 위험에 처한 기업들에게 즉시에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하자라는 취지였는데, 실제 절차를 보면은 이 B등급 정도의 기업들의 신용을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래서 A, B가 나오면은 유동성 공급을 하고 C, D가 나오면은 워크아웃이나 회생 절차를 들어갔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유동성 공급 지원 프로그램이지만 구조조정도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이후에 훨씬 더 효과적이었지 않느냐라고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좀 진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들이 나오겠지만 아마 이런 식의 이 사후 관리, 선별적인 관리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좀 이번에 마련해서, 아까 우리 김현태 박사님도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이제 어렵게 꺼내셨는데 이미 이전에 중소기업 상황들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소상공인이야 이제 뭐 무조건 다 지금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중소제조에 있어서는 조금은 선별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같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가장 큰 그때와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 국내 금융시장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 사태가 이 국내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상현 상무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뭐 금융시장은 뭐 뉴스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사실은 뭐 상당히 좀 3월 한 달 동안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사실은 뭐 이코노미스트 생활을 한 30년 했지만 처음 경험하는 이러한 모습인 것 같고요. 과거 뭐 IMF 당시라든지 뭐 글로벌 위기하고는 또 다른 뭐 저희가 이런 바이러스 공포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위험에 사실 직면했기 때문에 금융시장도 사실은 그거에 사실은 민감한 반응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주가만 대편해 보게 되면 3월 1분기 한 달 동안, 1분기 동안 약 한 22% 정도 하락을 했는데, 뭐 고점 대비해서 보게 되면 한 30% 이상 사실 좀 하락을 했고요. 이러한 뭐 하락폭뿐만 아니라 지금 변동성 자체가 하루에 주가가 뭐 4% 5%씩 사실은 이렇게 변동하는 것 자체는 시장에 그만큼 공포감이라든지 불안감 자체가 상당 부분 좀 저는 내재해 있고 그것이 아직은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각국이 뭐 유례 없는 사실은 지금 대규모 부양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이게 진행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4월 말을 뭐 정점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그 정점이 나올 건지라는 어떤 불안감이 계속 좀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유가도 최근에 뭐 20불, 뭐 최근 골드만삭스는 마이너스 유가를 뭐 전망할 정도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들에서 금융시장의 어떤 자체는 최근에 조금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좀 불안감이 상당히 좀 상존해 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뭐 주가뿐만 아니라 채권 가격도 하락하고 뭐 최근에 원달러 한 주는 다소 조금 이제 좀 안정을 찾았지만 한때 뭐 1,300원까지 가면서 이제 트리플 약세가 사실은 국내에 또 이제 나타났다라는 부분 자체는 과거에도 이제 트리플 약세가 나타났을 때 항상 국내 경제 뭔가 위기가 사실은 있었다라는 점에서 썩 좋은 사인은 분명히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금융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고, 또 앞서 그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실물 경제의 충격 자체가 사실은 아직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2분기에 사실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기업들의 저희 뭐 애널리스트들 이러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지금 기업들 자체도 실적 전망 자체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정도로 상당히 이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거는 상당히 당분간 이제 좀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다행스럽게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뭐 세계 경제가 좀 반등을 하고 뭐 부양책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뭐 하반기 뭐 조금 주식 뭐 금융시장을 좀 빨리 움직인다고 하면 뭐 2분기 말부터 반등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좀 난제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중국 경제가 뭐 미국 경제도 중요하지만 중국 경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중국 경제 올해 성장률 자체가 뭐 좀 그것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서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뭐 마이너스를 전망하는 기관도 사실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정도로 중국 경기 자체의 회복 자체가 상당히 지연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국내 어떤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든지 또 기업의 어떤 수출이라든지 이런 회복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어떤 각종 부양책이라는 것이 과거 저희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 직후에는 사실 뭐 중국이 여러 가지 투자 붐을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자체가 상당히 혜택을 얻었었던 부분들이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로 이제 소비 부양에 사실은 좀 집중되고 금융기관의 어떤 도산에 사실은 방지를 위한 유동성 지원에 사실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실제 경기 부양책의 효과, 특히 이제 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 자체가 국내 가장 중요한 이 중후장대 산업의 어떤 회복을 사실 이끌 수 있겠느냐라는 또 다른 어떤 좀 의문점도 사실 좀 있는 것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시장 자체가 뭐 당분간은 조금 뭐 계속 코로나 사태만 좀 쳐다보면서 좀 불안한 상황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 기업들의 어떤 유동성 문제 아까 뭐 중소기업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뭐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뿐만 아니라 국내 내 어떤 서프라이 체인 자체도 사실은 뭐 붕괴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사실은 좀 잠재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불안한 흐름으로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또 박상무님께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재 이제 정부가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채권안정기금, 증안기금, 또 한국은행의 RP 매입 확대 등이 이제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 부동산 시장으로 전이될 여지가 있다고도 이제 지금 전망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어떤 선제 정책 방안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가 과다한 이제 과계 부채 때문에 이 가계 부채가 이제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었습니다. 이 현상 안에서 이제 유동성 경색이 이제 심해지면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거나 또는 심한 경착륙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또 강하게 이제 또 대두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으로 위기가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또 정책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의견이 있으시면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일단 최근에 정부나 한은이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 시장 반응은 뭐 제가 뭐 시장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일단 좀 긍정적인 평가가 조금은 좀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도 뭐 채권 안정기금이라든지 증안기금 이런 것들이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사실 실시됐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선제적으로 사실은 좀 실시된 성격이 조금 강한 것 같고요. 또 시장이 예상했던 규모, 특히 이제 채권 안정 펀드 같은 경우, 기금 같은 경우는 당초 한 10조 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정부가 20조까지도 사실은 좀 규모 자체를 많이 늘려줬다는 부분 자체가 일단 시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정책이 선제적이었고 또 좀 공격적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특히 이제 시장이 좀 반기는 부분은 한국은행의 정책 기조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아시겠지만 RP 매입을 이제 무제한하겠다라는 사실상의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양적 완화에 들어갔다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은행이 좀 보수적인 어떤 정책을 사실은 그동안 펴왔던 게 일반적이었던 패턴인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한국은행이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좀 개입하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특히 사실상 양적 완화라는 부분을 선언한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 금융시장 자체가 더 불안했을 때는 결국 미 연준과 유사한 조치들, 뭐 국채 매입이라든지 또 뭐 저희도 회사채 매입 자체는 저희가 규정상 어려운 거로 알고 있는데 뭐 회사채 매입이라든지 뭐 이러한 조금은 좀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 자체를 모두 다 동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시장 안정 정책 자체가 뭐 결국 뭐 모든 걸 해결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기 전까지 기업들의 도산이라든지 또 신용 경색 현상 자체를 최대한 막아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사실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한국은행의 어떤 사실상의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부분 자체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향후에도 그러한 측면에서 좀 한국은행이 좀 선제적으로 정책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좀 시행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 문제 자체는 사실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 문제하고 사실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번 그 코로나 사태 또 뭐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어떤 부동산 시장의 그 하락 위험은 사실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 뭐 미국도 사실은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조금 불안한 징후들이 좀 나오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보면은 뭐 이미 그 뭐 소매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이미 조금은 좀 불안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또 주택 가격 자체도 처음으로 몇 개월 만에 사실 뭐 하락했다는 뉴스를 오늘 제가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조금은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그러한 불안이 사실 좀 전이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부동산 정책은 뭐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한다라고 사실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부동산 산성이 워낙 어렵고, 또 한편에서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조금은 일부 지역에서는 뭐 과열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뭐 부동산 시장과 관련돼서 뭐 규제를 완화하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섣불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뭐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는 뭐 전문가분들이 더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것이 결국 전이가 되는 어떤 중간의 고리라는 것들 자체가 결국은 고용 시장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리 자체는 워낙 지금 낮은 사정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금리, 그것은 이자 부담 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어떤 내관을 흔들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문제는 결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했을 때 고용 시장이 결국 악화가 돼서 이 소득 자체가 결국 불안해졌을 경우에는 뭐 이자 상환 부담이라든지 또 이제 그동안 뭐 갭 투자를 위해서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신 어떤 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좀 갈 수가 있는 것들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 이 부동산 시장을 떠나서 일단은 뭐 그 중간 고리가 되고 있는 고용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 특히 뭐 최근엔 통화 정책보다 각국이 이제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상당히 좀 많이 강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좀 재정 정책, 물론 이제 재정 부담, 그러니까 국가 부채 부담도 사실은 저희가 뭐 간과할 수는 없긴 하지만 상황이 뭐 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본다면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어떤 재정 정책, 이러한 것들에 좀 더 세밀하게 좀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동산 시장의 어떤 위험을 조금이라도 좀 선제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만약의 경우 이제 부동산 시장 가격 자체가 전반을 흔들리면 사실은 그것은 이제 가계부채 리스크, 그것이 결국 이제 우리나라도 금융 시스템의 어떤 불안이라든지 붕괴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향후에 어떤 부동산 가격 흐름에 따라서 이미 뭐 많이 좀 이미 정부가 이제 하고 있는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 자체를 조금씩은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사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상황 자체가 더 악화되고 뭐 그런다라고 하면 결국 일부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하는 이러한 정책의 유연성을 조금 발휘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뭐 부동산 시장을 당장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만약을 대비해서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좀 컨틴전시 플랜 비슷한 어떤 그러한 정책들을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 외환시장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국내에서 이제 달러화 경색이 심하게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제 환율이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최근 이제 미 연준과 이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수합이 체결된 후에 이 외환시장이 많이 진전된 것으로는 보입니다. 며칠 전에는 또 미 연준이 외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채 담보로 하는 RP 거래를 4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또 결정했습니다. 이 정현민 본부장님께 좀
이 설명을 부탁드리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외화자금 사정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지금 미 연준과 이제 통화 수합 체결이 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달러 경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외화 그 자금 사정은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한창 불거졌을 때 한 2월 말 한 3월 중순까지 그때는 그 외화 차입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많이 이제 좀 스탑이 된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후에 그 주요국들의 통화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좀 그런 상황이 완화가 됐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좀 자금의 애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외화 차입 상황, 그러니까 가산금리 같은 거하고 이제 그 CDS가 굉장히 그 밀접하게 이제 연동해서 움직이는데요. 그 CDS가 그 이제 코로나 사태 전에 한 20bp 좀 남짓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이 굉장히 그 사태가 불거졌을 때 50bp 이상으로 상승하고 현재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한 30에서 한 40bp 정도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아직 이제 스트레스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좀 은행들이라든지 어떤 그 우량 기업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외환보유액도 많이 확충을 했고 뭐 단기 외채 비중도 낮고 미국 연준과의 통화 수업도 체결하고 그러면서 이제 과거와 같은 뭐 이제 그 97년 외환위 같은 뭐 외채 상환의 문제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외화 유동성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좀 비교적 낮다고 크지 않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뭐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 상황에서는 좀 그렇게 보이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외화 유동성 관련 이제 대표적인 지표로 이제 베이시스 수업을 많이 보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연준이 대규모 통화 완화를 한 다음에 유로 달러 그리고 달러에는 유로 달러는 이제 빨리 정상으로 들어왔고 달러엔도 그 관련 그 유동성도 이제 그 크게 이제 개선되고 이제 정상화가 됐는데 이제 국내 지표는 이제 별로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국내 뭐 보험사라든지 또 그 자산운용사 등의 해외 투자하고 또 이로 인한 그 환해지 그런 그 구조적인 달러 수요가 계속 이제 지속되면서 이에 이제 기인한 바가 큰데요. 사실 그 국내 은행들은 그 이전에도 달러 유동성을 상당히 좀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고 또 최근에는 LCR 비율도 완화해주고 뭐 건전성 부담금 완화 뭐 이런 걸 등으로 인해서 좀 버퍼도 더 이제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 좀 이제 유동성 지표가 좀 아직도 좀 좋지 않게 나오는 거는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달러를 가진 쪽에서는 이걸 내놓기보다는 이제 확보하려는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또 미국 쪽에서도 국내 쪽에서 달러 유동성을 보면은 그 은행 간 자금 시장 지표라든지 또 CP 시장 지표라든지 아직 다 좀 그 경색이 좀 완화는 됐지만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필요한 쪽으로 외화 자금, 그러니까 달러 자금이 잘 가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좀 이거를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외화 자금 경색이 재발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그건 앞으로 이제 그 금융시장 상황이 또 어떻게 전개되는지 거기에 또 달려 있는 것이어서 이제 바이러스가 얼마나 확산될지 더 지속될지 또 이로 인해서 경제 영향과 뭐 기업 실적이 어떻게 이제 나타날지 이런 것들에 그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이 재발할 그 가능성은 이제 배제할 수가 없어서 외화 유동성이 그 상황이 다시 이제 악화될 그런 가능성은 이제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전체 외화 유동성은 좀 그 상당히 충분한 상황이고 또 국내외 중앙은행들 당국이 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그 상황에 대응해서 또 어떻게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사태 대응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한 평가를 패널 토론자분들께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내놓은 대책 중에서 이제 미흡하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행하거나 준비해야 될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김소영 교수님과 최율 교수님 두 분께 좀 여쭙겠습니다. 김소영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최율 교수님께서 마무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그 디스커션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우리 혹시 그 실물 부분 문제가, 금융 부분으로 전이가 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사실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나리오 중에서 제일 월스트 시나리오가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많이 그 대책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그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했고요. 근데 그래서 아까도 나왔지만 이제 한국은행이 우리 유동성 수요 전액 제한 없이 공급을 한다고 했고, 또 대상 금융기관도 이제 늘렸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유동성이 금융기관으로 공급이 되는 데는 사실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상당히 많이 공급을 무제한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럼 이 유동성이 기업이나 자영업자로 어떻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사실 그 부분도 사실 아까 우리 다 말씀을 주셨었는데, 여러 가지 대책이 사실 이미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기업이나 자영업자한테 그 유동성을 공급할 건지 얘기인데, 사실 현재 상황에서 이런 물론 이제 대책이 많이 나왔는데, 아주 신속하고 충분하게 필요한 사람한테 가지 않으면은,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현재도 상당히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신속하고 충분하게 원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들한테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상당히 모니터를 해야 되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좀 더 신속하게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아마 보완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사실 현재 오늘도 이제 디스커션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문제지만 해외가 상당히 더 문제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최율 교수님께서 이태리가 사실 걱정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보다 사실 유럽이나 다른 미국이나 다른 오늘 미국 발표도 있었고요. 다른 국가들이 오히려 더 우리보다 금융위기에 더 취약한 상태로 일단은 보이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은 혹시라도 전이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 아니면 그 악영향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방금 외환시장 대책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추가적인 대책도 사실 많이 나왔는데, 이미 하지만 또 들어온 외국 자본 특히 포트폴리오 쪽에는 워낙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향후 아까 세계적으로 어떻게 더 악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전이되는 효과를 모니터하는 것도 상당히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경제 위기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코로나 사태가 사실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아서 약간은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일단 우리나라가 끝나더라도 이제 외국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상당히 많은 대책이랑 재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용이 바로 회복될 리가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다 해고를 했는데 바로 코로나가 없어졌다고 고용을 하지는 않을 거고, 충분히 경제가 회복돼야지 고용이 아마 회복이 될 거로 보이고요. 또 우리가 상당히 많이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 유동성이라는 게 대부분 신용이기 때문에 돈을 빌렸다가 다시 갚을 수 있을 능력이 되려면은 상당히 경제가 정상화가 돼야지 아마 갚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혹시 나중에 이제 부실화되는 생각도 해야 되고, 재원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당장 이제 물론 급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 충분히 이제 재원을 사용을 해서 써야 되긴 하는데, 가능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나중에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은 경제를 원상복귀하는데 상당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일 교수님 또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번 위기 대응의 핵심은 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가운데 위기에 이제 직격탄을 맞게 될 경제 주체들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사태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체들이 큰 타격을 입어서 회복 불능 사태에 가게 된다면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것인 건 물론이고 경제 자체적으로도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 정책이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둬야 되고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 대책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그런 대책들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엔 좀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다른 나라에서 하는 그런 대책들을 보고 또 우리 이거 갖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하여튼 과감한 정책들이 그동안 수속해서 계속 나와갔고 지금은 뭐 상당한 정도로 그 대책들이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1% 정도 성장을 예측한 건 어떻게 보면은 그 낙관적인 것이다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러한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경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 경기가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은 지난 2년 동안의 경기 하강 국면을 벗어나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던 그런 단계거든요. 사실 2월 달에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해서 3.5% 줄어들었지만 전년 동월 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은 이미 이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충격이 왔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좀 이런 대책이 잘 작동을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또 확장적 재정을 편성을 했었고 금리를 이제 낮췄고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면 뭐 잘 될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뭐 두 가지만 또 추가적으로 대책에 대해서 정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저는 이제 긴급 소위 말하는 긴급 재난 지원 하위 이제 소득 하위 70%한테 현금 보조를 하는 이런 대책 이 예산이 한 9조 남짓 좀 소요된다고 하는데 저는 뭐 예산이 이 재정이 충분히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어떻게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표에 그를 달성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정책은 그렇게 그 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보이지 않고 만약에 정말로 그런 직접 타격을 받은 사람들을 목표로 해서 그 사람들을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 훨씬 대상을 좀 좁히고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어차피 70%의 지원을 한다면은 그게 행정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선별을 좀 더 좀 대상을 좀 축소하면서 확대를 해서 실질적인 더 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인데요. 이미 결정됐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은행과 관련돼서인데요. 한국은행법을 보면 우리나라 제80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79조에는 우리 이 금융 기업들한테 지원할 수 없다 돼 있고요. 80조에는 7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 4인 이상의 찬성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연준법보다도 더 비금융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연준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갖고 더 까다롭게 됐는데 우리는 이제 오히려 2012년에 개정이 되면서 더 이게 가능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제 물론 이번 한국은행이 아까 뭐 박상현 우리 그 상무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 물론 사실입니다. RP 무제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CP나 회사채 지원 같은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상황을 봐가면서 물론 지금 채권안정기금이 10+10 해갖고 20조를 가지고 시장이 안정이 된다면 굳이 나설 필요는 없을 거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나설 수도 있다. 물론 이때 이제 손실 분담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의 그런 그 부실의 사회화 문제에 관한 비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신중하게 접근 분명히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정이 안 된다면 한국은행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일 교수님 마지막 마무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이 패널 토론자들의 이제 말씀을 마치고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이번 경제 위기가 몇 가지 좀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위기의 발단이 거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난 몇 년 동안 이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기는 했지만 과연 전염병이 위기를 촉발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일반 국민은 물론 정책 당국자, 정치가 또 경제 정무가 모두 크게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로 이제 이번 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전방위적이고 그 깊이를 예상할 수가 없어서 그 피해의 크기를 가늠하기 또 매우 힘들고, 따라서 이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의 범위나 자금의 규모 또한 예상이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이 자금을 투입하면 위기가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예 이것이 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무엇보다도 위기의 근원, 또 전염병을 제거하는데 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이제 심각한 것은 이 위기의 급한 불을 끄고 심각한 경기 침체를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을 셧다운해야 되는 매우 큰 아이러니를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큰 사고를 당한 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산소 공급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가나 경기 침체를 진정시킨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발상의 전환, 또 고정관념의 이 창의적인 파괴 등이 이제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이제 국내외 실물 경제 리스크, 금융시장의 리스크,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개진된 의견들은 앞으로 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이 위기 수습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세미나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이 생각을 정리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6분의 패널 토론자와 첫 번째 세션에서 발제를 맡아주신 김현태 박사님, 또한 이 본 세미나를 끝까지 신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